지금 나보고 이 차가운 물로 씻으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상 어딘가에 담장 안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이름 없이 불리는 누군가에게, 낮은 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담장은 넘을 수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늘 행운이 여러분 곁으로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소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 권대감댁에 이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부터 이미 몸을 일으킨 소녀가 있었어요. 12살짜리 여종 소아였습니다. 소아라는 이름은 사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전현이라 불렀고 아씨는 이것이라 불렀으며 하인들은 아예 이름조차 모른 채 그저 손짓으로 불렀어요. 소아라는 이름은 죽은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작은 여름강처럼 세상을 흘러가라는 의미로 어디서든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대로 흘러 결국 바다에 닿으라고. 그래서 소아라는 이름은 작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소아가 1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쉬지도 못하셨어요. 권대감댁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는 무릎이 닳고 손이 굽고 허리가 반으로 꺾인 채로 살다가 어느 겨울날 새벽 아궁이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조용하고 고요한 죽음이었습니다. 50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떠날 때도 그렇게 조용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이틀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빨리 치워라. 얼른 다른 것으로 채워. 소아는 그 말을 마당 끝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소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눈물이 나올 자리를 채워버렸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소아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훗날에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결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다른 삶으로 걸어나가겠다는 조용하고 차가운 결의. 소아는 어미의 작은 몸을 몸소 수습했습니다. 마님도 하인들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아 혼자서 차가워진 어머니의 몸을 천으로 감싸고 뒷격 감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삽이 없어 부엌에서 쓰는 쇠 막대기로 땅을 팠어요. 얼어붙은 겨울 땅이라 손이 몇 번이고 미끄러졌고 손바닥에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그래도 소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다 파질 무렵 소아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눈물이 얼어붙은 땅 위에 떨어지며 조그맣게 점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이 소아의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나서 소아는 달라졌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튿날 새벽부터 어김없이 우물물을 길어야 했고 마당을 쓸어야 했으며 아씨의 새수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던 날과 돌아가신 날의 차이가 없었어요. 세상은 종년 하나가 줄었다는 사실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다음 날부터 소아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작거리 소식을 귀에 담는 집중력이 깊어졌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아픔이 아플수록 그 아픔을 연료 삼아 더 멀리 뻗어나가려 애썼습니다. 울면서 주저앉는 것은 어머니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소아는 알았으니까요. 권대감댁은 안동에서도 이름난 노론 집안이었습니다.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집안이었지만
실상은 학문보다 권세에 더 욕심이 많은 집이었지요. 권 대감은 지방 관직을 두루 거치며 재산을 불렸고 그 재산으로 한양의 고위 관직 나리들과 줄을 대며 더 큰 권세를 키워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예약을 숭상하고 그를 가까이 한다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체면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소아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밥 먹는 도구, 청소하는 도구, 심부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아침을 시작하고 마당을 쓸고 아씨의 새순물을 데웠으며 상을 나른 후 설거지와 빨래를 한 다음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돼서야 쪽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씨가 부르면 언제든 다시 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도구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었습니다. 소아는 보았습니다. 대감이 손님을 맞을 때마다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어느 물건이 어느 경로로 집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마님이 아씨를 위해 어떤 혼처를 알아보는지를 소아는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저작거리 상인들이 어떤 물목을 두고 흥정을 벌이는지를, 서당에서 공부하는 도련님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를요. 아씨가 읽다 버린 책을 소아는 밤마다 몰래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알아보지 못해 그저 모양을 외웠어요. 획 하나, 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소리 없이 외웠습니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끔은 마당 구석의 흙 위에 나뭇가지로 획을 그어가며 익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소아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년이 지나자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소아는 권 대감 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대감이 왜 특정 손님에게만 사랑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마님이 왜 어느 달에는 금 비녀를 팔고 어느 달에는 새로 사는지, 그 작은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더 큰 그림의 조각이라는 것을 소아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소아를 종련으로 보았지만 소아의 머릿속은 이미 세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권 대감댁 동쪽 행랑채 끝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권 대감의 조카였지요. 본가가 몰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진 조카를 권 대감이 거두긴 했지만 거둔다는 것이 사실상 하인보다 조금 나은 것뿐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은 주었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도련님 소리는커녕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고 사랑채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윤서의 나이는 22이며 얼굴은 수려했지만 눈빛이 너무 깊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인상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적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마당 한켠에서 홀로 글을 쓰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윤서를 두고 쓸모없는 짐덩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윤서는 그 말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서는 일찌감치 깨달았으니까요. 소아가 처음 윤서에게 말을 건 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소아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행랑채 쪽으로 가다가 잘못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방 앞에서 땅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밟았어요. 허겁지겁 집어들고 살피는데 그것이 심상치 않은 책이었습니다. 천문을 다룬 책이었죠. 소아는 그 책을 펼치는 순간 멈추어 버렸어요. 별의 움직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기와 별자리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농사와 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소아는 숨을 죽이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이 재미있소?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아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고 윤서가 그 안에서 소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얼른 책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이 책을 밟았습니다. 보고 있었던 것 아니오? 소아는 고개를 숙이며 들켰으니 이제 매를 맞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윤서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글을 아시오? 조금은 압니다. 어디서 배웠소? 책을 보며 혼자 익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소아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 책이 읽히던가요? 읽힙니다. 그럼 들어오시오.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소아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종년이 도련님의 방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같이 책을 읽자니 이것이 함정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그러나 윤서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지한 물음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소아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가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주로 늦은 저녁, 집안이 잠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소아는 몰래 부엌에서 식은 밥이나 나물 한 가지를 챙겨갔고 윤서는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나누며 책 이야기를 했어요. 윤서는 소아에게 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소? 소아가 답하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른 시각을 보태거나 했습니다. 때로는 소아의 해석이 더 날카로워 윤서가 웃는 일도 있었어요. 웃음이 적은 윤서가 웃는 것을 소아는 처음 보았고 그 웃음이 꽤 온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책의 내용이었다가 이내 세상살이의 이치로 번졌습니다. 소아가 저작거리에서 주워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윤서는 그것이 책 속의 어떤 원리와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윤서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소아는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세계는 서로를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 달이 중천에 뜬 것을 보며 윤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것을 꺼내 물었습니다. 낭자는 이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요? 소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감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달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소인이 그 답을 알았더라면 밤마다 책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서는 잠시 소아를 바라보다가 나는 나갈 것이요. 이 집을 반드시 나갈 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안에 어떤 약속 같은 것이 담겼는지는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소아는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이니까요. 소아가 16이 되던 해가을, 권 대감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온 최씨성의 거상이었지요. 나이는 50이 넘었고 살이 쪄서 걸음이 불편해 보였으며 웃을 때마다 금리가 번쩍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옥 단추를 달았고 따라온 하인만 셋이었어요. 안동에서 내노라 하는 거상이라는 것이 첫눈에 보였습니다. 소아는 그 손님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대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님이 소아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눈빛이 물건을 고르는 눈빛이 아니라
가축을 고를 때 이 이빨이 건강한지, 저 다리가 튼튼한지 살피는 것과 같은 눈빛이었어요. 소아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에서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불길했습니다. 이틀 뒤 소아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마님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래, 소아 그년이 기억력이 좋고 셈이 빠르다고 했지? 장부 정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최 거상이 그런 종년을 찾는다고 했으니 잘 됐지. 소아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팔린다. 내가 경주 거상의 집으로 장부나 정리하는 종년으로. 그날 밤 소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 생각했어요. 경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는 책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윤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이 품어온 꿈에는 단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장부나 정리하는 종년으로 늙어가다가 어머니처럼 아궁이 앞에서 조용히 꺼져갈 것입니다. 소아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며 이 집에서 팔려나가느니 차라리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밤 소아는 윤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소아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아궁이 불씨가 꺼지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윽고 윤서가 눈을 뜨며 나도 마찬가지요. 이 집에서 나는 평생 아무것도 될 수 없소. 두 사람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소아는 평소 아껴둔 엽전 15잎과 갈아입을 옷 한 벌을 챙겼습니다. 손때가 탄 낡은 치마였지만 그것이 소아가 가진 유일한 여벌이었어요. 윤서는 북과 벼루 서책 3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읽다 만 것이 아쉬운 듯 4번째 책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짐이 무거우면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담장을 넘은 것은 자정이 지날 무렵 안동 저작거리의 불빛이 저 멀리 점처럼 보였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어요. 소아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권대감댁의 기와 지붕이 달빛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기와 아래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아궁이, 아씨가 집어던진 찻잔 파편, 마님의 눈빛, 하인들의 비웃음. 소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윤서가 앞서고 소아가 뒤를 따랐어요. 말없이 발소리를 죽이며 골목을 빠져나와 안동. 저작거리 쪽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작거리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소아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인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공기가 소아의 가슴 속 어딘가를 처음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안동장터 남쪽 주막에 들러 잠시 몸을 녹였습니다. 주막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새벽장을 보러 가는 상인 몇이 국밥을 먹고 있었지요. 소아와 윤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보리밥 한 그릇씩을 시켰습니다. 엽전 2잎이 나갔지요. 이제 손에 남은 것은 13잎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보리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권대감 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 자리로 돌아간다면 아마 매를 맞겠지만 그 뒤로는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그 생각을 바로 눌렀습니다. 한번 넘은 담장은 다시 넘지 않는 것이니까요. 윤서는 소아를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으시오?
소아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고 발이 시리지만 이것이 소인이 선택한 배고픔과 추위 이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서는 잠시 소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날이 완전히 밝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저작거리가 두 사람의 세상이었습니다. 안동 저작거리는 소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경상도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늘 사람들이 오갔어요. 곡식가게, 포목전, 약재상, 도자기 가게, 엿파는 노인, 점쟁이, 거지, 아이들. 온갖 사람이 뒤섞인 세상이 저작거리였습니다. 권대감댁 담장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세상이었어요. 소아와 윤서는 저작거리 외진 곳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새는 열흘의 엽전세 잎이었는데 두 사람의 전 재산이 15잎이었으니 한 달이 지나면 굶어야 할 판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소아는 저작거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며 그리고 말했어요. 장부를 받으릴까 합니다. 소아의 첫 번째 일자리는 저작거리 포목전의 장부 정리를 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샘이 어두워 늘 손해를 보면서도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몰랐어요. 반년치 장부가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주인은 그것을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이틀 만에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집어냈습니다. 납품 상인 한 명이 수량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매달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씩 빼돌렸지만 반년을 합치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눈이 동그래지며 어떻게 알았소? 단가와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달과 저번 달을 비교하면 금방 보입니다. 종련이 이런 것을 안단 말이오? 소아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지요. 삭을 주십시오. 삭은 엽전 5잎. 소아는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서는 소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소아가 손바닥 위에 엽전을 올려 보이자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소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손길에 소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저작거리의 샘 빠른 종련 출신 안악이 장부를 봐준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상인들도 한 번 일을 맡겨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아는 숫자에 밝았을 뿐 아니라 어느 물목이 언제 귀해지는지 어느 고을에서 어떤 물건이 올라오는지도 훤히 알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자 소아에게 일거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장부를 보며 상인들의 거래 흐름을 익혔고 그 흐름 속에서 빈틈을 찾아냈어요. 저작거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재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이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약재 행상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아는 모아둔 돈으로 처음으로 직접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약재였어요. 행상이 오기 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행상이 오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윤서는 그런 소아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소아가 새벽에 나가면 집안일을 도맡았고 밥을 지었으며 저녁에 돌아오면 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밥이 타기도 하고 국이 싱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아에게 더 잘 만드는 법을 물었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소아는 그런 윤서를 보며 때때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권대감댁 출신의 양반이 그것도 학문이 깊은 선비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은 소아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윤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낭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그 말 한마디가 소아에게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의 사업은 나날이 뻗어나갔습니다. 소아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셈이나 장사 수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읽는 눈이었어요. 어릴 적권 대감댁에서 온갖 사람들을 관찰하며 기른 그 눈이 저작거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상인이 물건값을 속이는지, 어느 상인이 한번 신뢰를 쌓으면 오랫동안 지키는지, 소아는 처음 거래를 하는 상인과 말 몇 마디를 나누면 대략의 사람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었고, 한번 신뢰를 어긴 사람은 절대 다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이 소아의 평판을 만들었어요. 소아 낭자와 거래를 트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구먼. 저작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아냥이었지만 나중에는 소아를 향한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쪽방은 조금 더 나은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세가 비쌌지만 소아의 수입이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았어요.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보리죽이 아니라 쌀밥이었고 반찬은 두 가지였어요. 소박했지만 권 대감댁 부엌에서 남은 찬밥을 훔쳐먹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윤서는 첫 숟가락을 뜨면서 이 밥이 낭자가 일군 것이요. 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밥 한 그릇이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담장을 넘던 그날 밤부터 새벽마다 장터를 뛰어다닌 날들의 무게가 담긴 밥이었어요. 소아가 장사를 하는 동안 윤서는 책을 읽었고 글을 썼습니다. 소아는 윤서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소인이 뒷바라지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소아의 사업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약재에서 시작한 것이 포목으로, 포목에서 곡식으로 번졌어요. 소아는 어느 계절에 어디서 무슨 물건을 사야 하는지를 꿰뚫고 있었고 어느 상인과 거래를 트면 이익이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아 앞에 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 중 일부는 소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종련 출신 계집이 감히 장사를 한다며 상도를 모른다고, 거래를 거부하거나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물건을 늦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소아를 괴롭혔습니다. 소아는 그럴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더 정밀하게, 더 차갑게 돌려주었습니다. 거래를 거부한 포목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의 주 납품처가 어디인지 소아는 알았어요. 소아는 그 납품처와 직접 거래를 텄습니다. 중간 상인을 빼고 가격을 낮추었으니 납품처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석 달 뒤 그 포목상은 주 납품처를 잃고 소아에게 먼저 거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소아는 거래를 받아들였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다음에는 단가를 공정하게 매기세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소아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상인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무서운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작거리에서 소아를 함부로 대하다가 낭패를 본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그것이 거꾸로 소아의 신용이 되었습니다. 소아와 거래하면 손해가 없다. 소아를 속이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온다. 그 두 가지 평판이 저작거리에 퍼지면서
소아의 사업은 더욱 탄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아가 장터에서 늦게 돌아오다가 낯선 사내들에게 막혔습니다. 소아 낭자요? 안동 장터 서쪽 구역에서 손을 떼시오. 소아는 멈추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소아는 두려움을 얼굴에 내지 않는 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씨의 발길질을 받을 때도, 마님의 호통을 들을 때도 소아는 표정을 지우는 법을 익혔으니까요.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소인이 서쪽 구역을 포기하는 대신 그분이 동쪽 구역에서 손을 떼시면 어떻겠느냐고. 서쪽 구역의 수익보다 동쪽 구역의 수익이 3배는 많습니다. 이튿날 소아는 배우인 노씨 상단 행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노씨 행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소아의 계산이 구체적이고 빈틈없자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노씨 상단의 유통망과 소아의 물목 선별 능력을 합치면 둘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 시즌이 지나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소? 걱정했잖소. 소아는 피곤한 듯 웃으며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소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소아는 그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기에 내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 동안 사내들에게 막혔을 때의 두려움이 이제야 천천히 올라왔어요. 낮에는 누를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혼자이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서의 손이 어깨에 얹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의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러나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들여다볼 때가 아니었어요. 사업이 더 단단해져야 했고 윤서의 과거 준비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소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장터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소아의 이름은 안동 저작거리를 넘어 경상도 일대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 낭자가 물목을 보면 틀린 적이 없다. 소아 낭자와 거래를 트면 손해가 없다는 소문이었어요. 윤서는 그 사이 과거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나리가 안동을 순시하다가 윤서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나리는 실용을 중시하고 출신보다 능력을 먼저 보는 분이었는데 윤서의 글에서 범상치 않은 재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아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습니다. 이나리의 성향이 어떤지, 조정의 현안이 무엇인지,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소아는 저작거리에서 쌓아온 인맥을 모두 동원해 정보를 모았어요. 상인들은 관리들과 거래를 하며 자연스럽게 조정 소식을 접했고, 소아는 그 정보들을 꿰어 맞추어 밤마다 윤서에게 전했습니다. 요즘 조정에서는 북쪽 변방 문제가 화두이랍니다. 이나리는 실용을 중시하는 분이라 하니 책문을 쓸 때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윤서는 메모를 하며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가 없었다면 이런 정보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요. 도련님의 글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글이 없으면 정보도 쓸모없지요. 시험장이 열리는 날 아침, 소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윤서의 옷을 정돈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적셔 건네면서 말했어요. 잘하실 것입니다.
윤서는 잠시 소아의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아는 밥 한 술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소아는 시험장 담벼락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윤서,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소아였는데 그날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담장을 넘던 날 밤부터 새벽마다 장터를 나서던 날들, 윤서가 공부에 지쳐 잠든 곁에서 등잔을 밝히며 장부를 들여다보던 밤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서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소아 앞에 섰습니다. 소아의 눈물을 본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아의 두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소아의 가슴 깊은 곳까지 번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주변에서 합격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낭자 덕분이요. 소아는 고개를 저으며 도련님의 글이 합격한 것이지 소인의 정보가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소? 낭자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헛간 채 끝방에 앉아 책만 읽고 있었을 것이요. 낭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요. 소아는 그 말을 받아 담으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어릴 적 권 대감댁 담장 안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지금의 하늘은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가로막힌 것 하나 없이 탁 트인 하늘이었어요.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담장을 넘던 그날 밤 차가운 새벽 공기를 처음 마셨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 이제야 온전히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와 소아는 조그마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어느 혼례보다 아름다웠고 드디어 둘은 부부가 되었어요. 윤서는 관직에 오른 뒤 맡은 일마다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이나리의 청거에 더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조정 안에서 이름을 높여나갔지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왔고 소아는 한양에서도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에서 쌓은 신용과 경험이 한양에서도 통했어요. 한양 저작거리는 안동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소아가 장에서 돌아오다가 집 앞에 낯선 가마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 대감 어른이 찾아오셨습니다. 소아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권 대감은 소아를 팔려했던 그 집의 대감이었습니다. 소아는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내쉬었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급하게 뛰었어요. 이 만남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소아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는 권 대감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언제나 반듯하게 차려입던 옷차림이 초라해졌고 살이 빠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대감의 딸 옥련아 씨도 함께였는데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권 대감은 윤서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어요. 윤서야, 내 그동안 너를 너무 홀대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안동 집안이 파벌 다툼에 휘말려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딸의 혼처도 줄줄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소아는 사랑채 문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집에서 짐승처럼 부려진 날들, 팔려나갈 뻔했던 그날 밤. 분노가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그 분노를 가슴 깊이 눌렀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소아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소아가 사랑채로 들어서서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십시오. 권 대감은 그 말에 더욱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종년이라 부르며 거들떠도 보지 않던 소아가 이제는 이토록 의연하게 자신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자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권 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소아는 윤서의 옆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 사람을 돕는 것도 돕지 않는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소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소아의 가슴 안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조정 안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 나를 영모에 연루된 자로 모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 소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을 되찾았지요. 지금 당장 반박하려 하지 마십시오. 소문이란 막으려 할수록 더 크게 번지는 법이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아는 이튿날부터 저작거리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포목상, 약재상, 주막 안주인, 심부름꾼. 소아가 그동안 두루정을 나눈 이들은 저작거리 안팎의 소문에 밝았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소아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호남세곡 감사 과정에서 오참판 일가의 횡령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오참판이 먼저 윤서를 영모로 몰아 감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었어요. 소아는 즉시 윤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칼자루는 우리 쪽에 있소이다. 오참판의 횡령 증거를 먼저 조정에 올리십시오. 영모 소문은 그 순간 힘을 잃을 것이옵니다. 소아가 품에서 꺼낸 것은 오참판 일가의 세금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인맥으로 수소문하여 장부를 직접 본 서리를 찾아내어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었어요. 윤서는 그 장부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낭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끝났을 것이요. 도련님이 평소 소신껏 일하셨기에 지킬 것이 생긴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것을 지켜드렸을 뿐이에요. 며칠 뒤 오참판은 파직되었고 영모 소문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윤서의 이름은 오히려 조정 안에서 더욱 높아졌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습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순식간에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쓰러졌고 저작거리는 텅 비었으며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정에서는 대책회의를 이어갔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날마다 한양 남쪽 빈민촌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전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소아는 뼈속 깊이 알았습니다. 아파도 약 한 첩 못 쓰고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는 사람들. 소아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권 대감 댁에서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못하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소아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겠어요. 윤서는 소아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한 해 동안 모아온 재산이 은자로 250냥이 넘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번 내놓으면 돌아오지 않소이다.
알고 있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골목에서 죽어가는 이들도 누군가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 재산보다 저들의 목숨이 무겁지 않겠어요? 윤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아의 손을 꼭 쥐었을 뿐. 소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안동에서부터 거래해온 약재상을 수소문하여 역병에 쓰이는 약재를 사들였고 한양 남쪽 마을 곳곳에 죽 솥을 걸었습니다. 저작거리 인맥을 총동원하여 쌀을 확보했어요. 소아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죽을 퍼날랐습니다. 역병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굶주린 아이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두려움을 핑계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소아는 매일 새벽 구율소로 향했습니다. 솥에 불을 떼고 쌀을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갈라진 땅처럼 메마르고 공허했습니다. 소아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드세요. 더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거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진심으로 들렸지요. 어느 날 소아는 구율소 한 귀퉁이에서 홀로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8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갈 곳이 없었어요. 소아는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요. 그래, 돌쇠야.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된다. 그 아이가 훗날 소아의 서당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아가 서당을 열게 된 계기이기도 했지요. 열흘이 지나자 소아의 구율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유지들도 쌀과 약재를 보태왔어요. 소아의 구율소는 하나에서 셋으로, 셋에서 다섯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역병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련 출신의 상인 여인이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살리고 있다는 소문이 한양 저작거리를 넘어 조정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구율소에서 돌아와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방에 들어갈 힘도 없었어요. 손발이 차갑고 등이 뻣뻣했습니다. 윤서가 나와 소아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소아는 그 손의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250냥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소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아온 세월이 한 입 한 입 아껴온 엽전이 전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말이었어요. 저 골목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내일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죽어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소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윤서에게 입거라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편전에 들어선 윤서 앞에서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반려가 사제를 털어 백성을 구했다 하던데 사실이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아라 하는 여인이옵니다. 신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그 여인이 먼저 해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윽,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나라의 백성을 제 몸처럼 여긴 그 마음이 대신들보다 낫구나. 며칠 뒤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소아의 천민 신분을 거두어들이고 양인의 자격을 내린다는 것이었어요. 소아는 교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 한 방울 안에는 새벽마다 우물을 길어 올리던 날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그리고 담장을 넘던 그날 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소아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러 윤서는 이조판서를 거쳐 마침내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맡은 일마다 흠이 없었고 처리하는 사안마다 백성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경 부인의 첩지가 내려왔습니다. 조정 일품 대신의 부인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봉작이었습니다. 종년으로 태어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여인이 이제 그 이름 앞에 정경 부인이라는 네 글자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관이 첩지를 읽는 동안 소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새벽마다 차디찬 우물을 길어 올리던 손으로 오늘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관이 물러나고 대청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아는 첩지를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 한 장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는지를 소아만이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혼자서 묻던 겨울날이 담겨 있었고 책을 읽다가 들켜 숨을 죽이던 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던 자정의 어둠이 담겨 있었고 장터에서 사내들에게 막히던 골목길이 담겨 있었으며 역병이 도는 골목에서 죽 한 그릇을 건네던 새벽빛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가 소아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낭자, 오래 기다리게 했소.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온 것이지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한양 도성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찌 천한 것이 그 자리에 오르느냐며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었고 역병이 돌 때 죽을 퍼날라 제 목숨을 살려준 소아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아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아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정경 부인 첩지를 받은 다음 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마당을 쓸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환했습니다. 이제 저 하늘 아래에서 소아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이름을 불러도 당당히 두 발로 서도 되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님, 밖에 옥년 낭자가 찾아오셨사옵니다. 소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옥년? 권 대감의 딸이었어요. 소아를 호라비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아씨였습니다. 드리거라. 잠시 뒤 사랑채로 들어선 옥년의 모습은 소아의 기억 속 아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턱을 들고 다니던 아씨였지만 지금의 옥년은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아래에는 오래된 시름이 깊이 패어 있었습니다. 옥년은 소아 앞에 서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아야. 아니, 정경 부인마님. 소인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러 왔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을 나이 많은 호라비에게 팔아넘기려 한 것, 마님의 영민함을 시기하여 온갖 음모를 꾸민 것, 그 모든 것이 소인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죄가 가슴에 박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소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안에 여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도 있었지요. 소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옥년이 고개를 들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마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아씨께서 소인을 팔아넘기려 하지 않으셨다면
소희는 그 담장을 넘을 결심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늙어갔겠지요. 따지고 보면 아씨가 소인의 운명을 열어준 셈이기도 합니다. 옥년의 눈물이 더 크게 흘렀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은 마님을 해하려 했는데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망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다시 그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미 그곳을 나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창호지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소아는 옥년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정과 종년으로 마주 앉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처럼 살았더라면 소인의 인생도 달랐을 것입니다.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 사시면 됩니다. 지나온 날은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의 날은 아씨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옥년이 돌아간 뒤 소아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차디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끝내 꽃을 피워낸 나무였지요. 저 꽃처럼 어떤 추위도 결국은 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소아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와 소아 곁에 섰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볍습니다. 분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아씨의 눈물을 보고 나니 오히려 무거운 것이 하나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소.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소아는 그 말에 잠시 웃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소아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았습니다.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소아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것을 매일 꺼내어 되새기는 것보다 그 아픔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삶이니까요. 소아라는 이름이 가진 뜻처럼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도 계속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된 지 2회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소아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한양 남쪽 빈민촌을 찾아갔어요. 역병 때 죽을 퍼날랐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소아는 그곳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마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첫 제자인 돌쇠는 이제 12살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맏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 천 따지부터 시작해보자. 아이들이 소아의 목소리를 따라 소리를 냈습니다. 서툴고 엉성했지만 힘차고 맑았지요. 그 소리가 서당 안을 가득 채우며 골목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소아는 아이들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한 아이의 손을 잡아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소아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는 아이였지요. 소아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언젠가 붓을 쥐고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소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장부를 볼 줄 알면 속임을 당하지 않고 관아의 방문을 읽을 줄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질 수 있었습니다. 소아가 권 대감댁에서
밤마다 몰래 책을 읽으며 얻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글이 소아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서당 앞을 지나다가 소아를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아 글자를 짚어주는 뒷모습이었어요. 우의정 부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 뒷모습이 자신이 평생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윤서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곳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아가 서당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소아의 곁으로 동네 어머니들이 하나 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요. 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님 덕에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님 같은 어른이 있어 이 골목이 숨을 쉽니다. 소아는 그 말들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손을 내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 노을이 한양 도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아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소아는 그 빛 안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릴 적권 대감댁 담장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저 넓은 하늘과 저 붉은 노을이 지금 이 순간 오로지 소아의 것이었어요. 담장 안에 갇혀있던 시절에는 저 하늘이 어떤 빛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을 하다 고개를 들면 잠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소아의 눈에 담기는 하늘은 달랐습니다. 가로막힌 것 하나 없이 온전히 자신을 향해 펼쳐진 하늘이었습니다. 소아, 작은 강, 낮은 대로 흘러 결국 바다에 닿으라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소아는 낮은 곳을 흘러 마침내 바다에 닿았습니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이정댁 마당을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마당 돌 위에도 감나무 가지 위에도 눈이 쌓였어요. 소아는 마루에 나와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이 마당을 덮는 것이 마치 지난날의 거친 자국들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소아 옆에 앉았습니다. 등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아궁이에서 불 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이제 후회는 없소?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엇이요? 더 일찍 담장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서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소아도 따라 웃었지요. 두 사람의 웃음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아는 이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름은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소아라는 이름은 한양 도성 곳곳에서 불렸습니다. 역병 때 죽을 퍼날랐다는 소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소아, 종년에서 정경 부인이 된 소아.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가 매일 저녁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했어요. 낮은 것은 낮은 대로 흘러가라고, 막히면 돌아가라고, 결국 바다에 닿을 것이라고. 작은 강이 바다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소아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길이 단 하나의 순간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도. 권 대감댁 담장 안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저작거리에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모든 날들, 역병이 도는 골목에서 죽을 퍼날랐던 모든 날들이 결국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소아는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흐름이 세상의 바위를 조용히 뚫어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 하나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세상에 남았습니다. 소아. 작은 강은 바다를 꿈꾸지 않는다. 다만 흐를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에 닿는다. 후세 사람들은 소아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종년으로 태어나 저작거리 장사치로 살았던 여인. 역병이 돌 때 전 재산을 털어 죽을 퍼날랐던 여인. 담장을 넘어 맨손으로 세상에 나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던 여인. 정경 부인이 된 뒤에도 화려한 가마 대신 두 발로 걷고 비단 대신 수수한 옷을 입으며 한양 남쪽 골목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던 여인. 소아의 서당은 소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첫 제자였던 돌쇠가 자라서 스승이 되었고 돌쇠의 제자들이 또 스승이 되었지요. 그 이름 없는 골목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소아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소아가 세상에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이 소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정경 부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앞서 떠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 때 골목에서 죽을 퍼날렸다는 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발을 디뎠다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봉작보다 그 낮은 곳에서의 발걸음이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아가 진정으로 바랐던 기억이었어요. 작은 강 하나가 흘렀습니다.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가서도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아. 작은 강은 바다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흐를 뿐입니다. 제목이 없는 땅이라 해도 뿌리를 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소아가 살아낸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담장 안에 갇혀 밤마다 책을 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소아의 이야기가 그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담장은 넘을 수 있다고, 그 너머에 세상이 있다고. 제목이 없는 땅에도 꽃은 핀다. 다만 그 꽃은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